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한 주간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 대선 직후기 때문에 할 얘기 굉장히 좀 많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사실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대선 며칠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화요일. 근데 몇 달 지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런가요? 네네. 일단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 줄 평 짧게 세 분 이야기 듣고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박소민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진정한 내란 정식을 국민들께서 투표로 완성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석까지 이제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네. 네네네. 짧게. 예.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투표율도 이번에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따가운 질책이 있었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지역별로만 살펴봐도 지난 대선과 굉장히 비교되는 약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말 유권자들의 분노가 이 네. 내란을 심판하겠다라는 정서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처절한 반성과 환골 탈퇴가 필요하죠.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구성원 누구도 국민들 앞에서 변명하려고 면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반성을 한다고 하면서 사족을 붙이거나 네. 혹은 이제 반성을 빙자해서 어떤 예. 다른 정치적 행위를 어허. 도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국민들께서 네. 한 분 한 분 다 지켜보고 어허. 계십니다. 네, 뒤에서 네. 아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최병천 소장님은 일단 이거를 축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거를 경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정확하게 이거를 다 전망하셨어요. 수치까지.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국한시키면은 네. 이제 한 5일 6일 전쯤에 이제 투표율 예측을 올렸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만 살짝 한 0.8% 포인트 정도 네. 하고 나머지는 다 맞았었는데 네. 방법은 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 한국 갤럽 또는 이제 특히 MBC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 M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약간 메타 여론조사랄까요? 어허. 발표된 여론조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ARS 방식 따로, 예. 전화면접 방식 따로. 예. 그러면 이제 세 분의 후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있으면 권영국 후보는 잘 안 잡혔습니다 당시에. 네. 그럼 그냥 그걸 합산해요. 예. 합산하면 보통 88에서 92가 나와요. 네. 그럼 그걸 다시 100으로 환산해 가지고 조금씩 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배율을 한 0.08 정도, 1.08 정도 예. 배율이니까 조금씩 넘어가면 어허. 셋의 합을 100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일단 기본이고.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결집할 분들이 거의 다 결집한 수치로 봐야 돼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고령자 지지층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을 반대한 보수와 탄핵을 찬성한 보수가 있으니까 탄핵안 찬성한 보수는 여론조사에 안 잡혔을 거다. 네. 약간 이제 좀 아하. 속된 말로 좀 쪽팔려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예. 이제 샤이. 막판에 샤이 또는 쉐임 아무튼 예, 그런 거에서 예. 막판에 들어올 거다. 네.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해서 약간 어허. 가중치를 주고 네.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원래 고령자층들이 어르신들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후보는 막판에 3표 심리가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2030 남성이 지지층이 거의 60% 70%였는데 네.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계층이에요. 그럼 거기서 약간 이제 가중치를 좀 네. 빼는 거죠. 그런 그래서 방식을 실은 통해서. 바로 지금 이제 갤럽이 약간 사후조사 발표한 거 있는데 네네. 그냥 그걸로 계산해 아하. 보셔도 네. 저랑 거의 비슷한 결론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그냥 저는 앞에서 얘기하셨기도 했는데 헌재가 직무진당 결정을 했다라면 저는 그냥 국민이 정치적 심판을 한 거다. 심판을 그렇게 간단하게 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네, 간단한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 살펴봤고요. 근데 좀 약간 혹시 관전 포인트를 좀 제가 보기에는 네. 놀랬던 걸 몇 가지 얘기하면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 줄로 평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 이번 대선에서 좀 많이 놀랬던 게 저는 이제 실은 두 가지가 좀 두 놀랐는데요. 가지요. 하나는 전 투표율이 매우 놀라웠어요. 투표율. 왜냐하면 예. 이제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아시다시피 79.4%가 나왔는데 네. 바로 직전 22년 대선에서 77%였고 네. 소수점은 그냥 무시하고 이제 네네. 반올림 또는 무시한다 보면 그리고 그 이전 대선에도 77%였고 예. 그리고 실은 그 이전 대선은 76%였어요. 2012년, 17년, 22년이 모두 76, 77, 77이었거든요. 예. 세 번 최근 네. 대선이. 근데 이번에
더군다나 탄핵을 찬성한 보수 입장에서는 좀 불참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고려할 때 79.4%는 매우 놀라웠다. 매우 높다. 이게 저는 이제 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였고 예.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재명 김문수 격차가 8.27%포인트였는데 재밌게도 이재명 권영국 합계와 네. 김문수 이준석 합계를 하면 네. 0.9%포인트 격차밖에 안 나요. 일종의 이제 그래요? 범진보와 범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일부는 뭐 이제 중도 성향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구도로 네. 보면 그리고 또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계는 이재명 후보보다 살짝 또 많거든요. 0.07% 포인트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막 참패 당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 범진보와 범보수의 어떤 팽팽한 어허. 그런 거를 보여주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심판도 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 이 구도의 팽팽함을 보여주는 게 같이 담겨 있지 아하. 않은 점에서 약간 좀 뭐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 네.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도의 어떤 그 팽팽함을 보여주는 그런 네. 수치 소장님께서 분석해 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송영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자꾸 사족 붙이지 말아라. 반성해야지. 왜 변명하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겁니까? 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박수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내고 네. 일종의 릴레이 반성문을 내자고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서 이제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또 입장을 맞습니다.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영두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당 대표라는 사람이 전 국민의 1%도 참여하지 않는 선거를 통해 당 지배 구조를 구성한다. 당 대표 제도가 원내 정당보다 더 낫다는 근거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하실 때입니까? 지금은요 국민들께서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난 6개월에 대해서 매우 엄정하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종아리 걷고 맞아야죠. 예. 잘못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어허.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당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분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야 될 때입니다. 아하. 지금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 지금 이거는 당의 환골 탈퇴를 위해서 당원들에게 의사도 묻고 당의 노선을 정하는 그런 그 건강한 진통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어요. 아하. 저는 이런 사족은 회피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탄핵 후에 바로 있었던 대선인데 격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이번 선거에서 뭐 득표율은 뭐 49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실 그 표 수를 보면요. 직선제 득표수를. 개헌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다 득표를 기록을 합니다. 득표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1728만 7513표거든요. 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득표율이 51.55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직선제 개헌 이후 50%를 넘은 유일한 그렇죠.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박 전 대통령도 받았던 표 수를 보면 1,570만 표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은 그 표수가 제가 아까 1,700만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100만 표 정도 더 많은 거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200만 표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말씀해주신 어떤 격차가 크지 않다, 혹은 뭐 지나치게 뭐 팽팽했던 선거였다 이런 분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제가 좀 지역별로 유의미하게 볼 포인트가 네네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딜 봐야죠? 서울, 충청, 호남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는 어허.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원도와 PK 지역에서의 약진입니다. 약진인가요? 네, 오.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강원도랑 PK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뭐 강원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앞서긴 했어요. 근데 48.1%를 김문수 후보가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44.1%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격차가 크진 않죠. 근데 이게 지난 대선에 비교를 해봤을 때 네네. 지난 대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두 자릿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근소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음. 점에서 유의미했고 네. PK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선거 운동에 나서고 했었던 네, 곳이에요. 네. 막판에. 근데 네. 네, 막판에 나섰죠. 근데 이번에 부산, 울산에서 40%대를 기록을 했고 사실 부산 출신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많이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약진을 했다인 거고 뭐 충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뭐 민심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20대 대선에서 뼈 아프게 패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전, 충북, 충남에서 모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이겼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네.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최 소장님, 지금 박선민 전 최고위원이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득표 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약간 이제 다른 포인트로 예. 범진보와 범보수가 좀 박빙 선거를 했던 몇 번 있어요. 언제죠? 예를 들어서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안철수, 그러니까 예컨대 보수 후보, 보수 지지층의 표들이 홍준표 후보한테만 간 게 아니라 안철수 예. 후보랑 유승민 후보로 이렇게 세 군데로 흩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논외로 처리하면 예. 97년도에 김대중 이회창 이제 대선이 있었고 네. 2002년도에 노무현 이회창 대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바로 직전이었던 2022년에 이재명 후보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대결이 있었죠. 네. 그때 퍼센테이지를 격차를 보면 좀 재밌어요. 어때요? 97년도는 1.7% 포인트. 예. 그다음에 2002년도는 2.3% 포인트 격차였었고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직전에는 0.73 차이였었던 거죠. 네. 그래서 1.7, 2.3, 0.73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 몇 배 차이가 나가지고 예. 김문수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좀 황당무계한 뭐 중도도 무시하고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덜 난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네. 그냥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대1 구도에 가까운 네. 그런 것은 최다 격차인 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사실 그 민심을 읽어야 여당도 그리고 집권 세력도 좀 오만하지 않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패배한 정당도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야 좀 개선점을 찾고 노력을 하고 또 다음 정권 또 다시 또 탈환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최병천 소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번 대선도 진영으로 놓고 보면 51대 49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어요. 이 얘기는 사실 한참 전부터 그렇죠. 양측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왜 8.27%라고 하는 큰 차이로 졌는가? 왜 일단은 그렇습니까? 큰 차이가 맞아요. 왜냐하면 역대 대선에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예. 퍼센티지로는 네 번째로 큰 차이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세 번째로 큰 차이는 1987년 대선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로 야권표가 분산됐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8.27%보다 약간 큰 8.61%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7년 이명박 대 정동영 대선 그리고 네. 2017년에 문재인 대 홍준표 안철수 대선 다음으로 큰 차이가 난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대패가 맞고 이것을 젖잘싸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대패다.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졌냐? 네. 어제 그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투표자 사후조사가 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안 찍었냐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0%가 계엄옹호 내란 동조, 19%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두 개 합하면 49%예요. 그러면은 대패의 책임의 절반이 일단 당에 있습니다. 이걸 회피하지 말고 예.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반성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무슨 뭐 당대표 제도가 잘못됐다는 둥 아니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는 그 존재가 있어서 대선을 일으키신 건가요? 그 제도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네네. 김문수 후보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어떤 응답자들 보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후보의 자질 문제로 귀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신뢰 부족, 거짓말, 이거는 후보가 뭐- 싫어서 경험 부족, 준비 부족, 정책 공약 문제, 대통령감 아님, 극우 세력, 역사관 친일 언행, 직무 능력 부족, 과거 언행, 주관 소신 부족, 오락가락함, 합리성 부족, 똑똑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네. 예. 다 조금씩 2%, 3%씩 있어요. 예. 합해 보니까 이게 31%입니다. 그러면은 당 책임 반, 후보 책임 반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옹호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은 당의 책임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을 못했고 네. 또 계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사과하고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당은 당대로 그동안 6개월의 잘못된 노선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거듭나야 되고
김문수 후보도 지금 마치 자신은 당과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음. 남 탓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닙니다. 어허. 그런데 그럼 지금 결국은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이유가 계엄 옹호를 해서 또 내란에 동조해서 나는 김문수 후보 안 뽑았다라는 응답을 한 건데 그럼 반대로 한번 좀 뒤집어서 만약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면 어떨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긴장을 하고 더 고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국민의힘의 어떤 그 내부 경선 과정을 좀 지켜봤습니까? 근데 일단 저는 그 말씀해주신 그렇게 계엄 옹호 절대 하지 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국민의힘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봐도 저는 지금도요. 그게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죠. 어떤 왜냐면은 일단 오.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이제 본인이 강조를 하셨고 예. 본 후보가 됐을 때 예. 즉각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상징적으로 뭔가 절연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제명시킬 수 있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인간적인 뭐 도리 이런 어. 이야기들이 계속 당내에서 나왔고 사실 김문수 후보도 그로부터 책임을 좀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네, 때문에 결국 뭐 자진 탈당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윤 전 대통령이 또 쐐기를 박았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정말 절연을 해야겠다라는 그 공감대가 컸으면 그런 식으로 질질 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딜레마는 뭐였을 거냐면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어쨌든 불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맞다라고 국민들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르고 탄핵당해가지고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근본적으로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 전통 지지층까지 이르면 우리는 뭘로 선거를 치르나 아마 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죠. 못 놓으니까 약간 어색하고 이상한 이 전략에 계속 부재가 이어지는 거죠. 뭐 한 비대위원장은 계속 뭐 윤 전 대통령 얼씬도 하지 마라, 뭐 탄핵 반대했던 거 당론 철회하자 뭐 하는데 윤상현 의원은 바로 반발하고 유감이다 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촌극이 계속 예. 벌어졌던 어허. 거였고, 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지금 상실된 정당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주요 정당이고 또 집권도 여러 차례 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빠르게 좀 정상화되고 좀 힘을 좀 회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뭔가 안에서 완벽하게 좀 뭐가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지적들을 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 2025년 대선은 지금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9번째 대선인데 예. 민주당도 민주당 선거운동하고 네. 국민의힘도 민주당 선거운동했던 아주 특이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네. 김건희 여사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하고 심지어 권영세, 권성동 쌍권총 지도부도 예. 민주당 선거운동하고 오. 그리고 나중에 한덕수, 김문수 후보까지도 어느 정도 네.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야.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래서 실은 우리 뭐 여의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예.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정치권 관계자가 예. 야,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실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잊을만 하면 갑자기 짠 나타나서 여러분 잊지 말자 12.3 상기하자 12.3 이런 거 계속 하고 네. 그래서 아니 투표 당일에도 또 그렇죠. 투표 활자가 당일에도 됐어요. 두 분이 또 나란히 김건희 예. 여사랑 나란히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길 생각 있는지 그러니까 뭐 약간 아. 지려고 안달하는 것 같은 선거 캠페인을 한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단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보통 선거에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뭔가 처음에는 좀 본인 지지층 결집하더라도 본선에서만큼은 중도 확장하던 게 전통인데 본선에서도 계속 민주당 선거운동에 좀 약간 황당무계한 캠페인을 했다 그럴까요? 황당무계하다. 그런 점이 있었고 앞에서 우리 그 송영훈 그 이제 변호사님께서 저 얘기를 해줬는데 김문수 후보를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했는데 예. 갤럽이 똑같은 조사로 예. 이재명 후보를 투표한 이유도 밝힌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그 키워드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 27%예요. 당신은 왜 찍었냐 했더니 나는 왜 찍었다고 말한 사람 27%가 계엄 종식 내란 심판을 위해서 투표했다. 그 얘기를 바꿔보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9번의 대선에 그냥 상식적인 문법 네. 하면은 당연히 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예.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누구예요? 3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누구예요? 3명? 제가 보기에 가장 셌던 사람은 유승민 씨였다고 봐야 되고 유승민,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한동훈 예. 세 분이었던 건데 아하. 오세훈 씨는 말을 또 도중에 바꿨어요. 예. 내가 꼭 뭐
탄핵을 찬성한 건 아니다라고 아하. 이제 뭐 이러저러 눈치 보기를 하면서 네네네네. 사실은 근데 이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아무튼 그 중에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그 대선 그 경선에 나온 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그렇게 나왔으면 뭐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8%보다는 확실히 줄었을 거다. 아. 격차는 분명히 줄었겠죠. 네, 뭐 승패는 네.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어허. 그리고 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여러 가지 조사에서 그냥 약간 그 뉴스 안 보고 눈 닫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국민의힘 패인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치고 예. 계엄을 옹호하고 심지어 많은 패널들이 계몽령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아, 그렇죠. 국힘 정치인들이. 그거는 너네 국민들 약 올리려고 무슨 캠페인하는 거거든요. 예. 실은 그거 자체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준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계몽령 같은 거 반성하고 예. 그런 얘기한 사람과 단절하고 음.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는 거. 예. 이게 실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무슨 제대로 된 보수가 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예. 지금은 약간 어. 독재 옹호 보수거든요. 이건 아. 보수랑 진보랑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독재를 옹호하냐 민주주의를 옹호하냐 네. 예? 그 전 네. 단계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도 민주주의 전제를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원래 김영삼 대통령 등등 배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 여전히 민주당 도와주려고 약간 작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아.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의 최종 득표율을 보고 네. 안 바뀌겠구나라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뭐가 안 그러니까 바뀌어요? 41% 정도 얻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네. 근데 그 득표율을 기반 삼아서 아마 저는 뭔가 황골탈퇴라든지 처절한 어떤 반성과 혁신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우리에게 내부 총질한 내부자들을 약간 색출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아하. 뭐 이준석 후보 탓을 하든지 음. 한동훈 전 대표 탓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올 거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41%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지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에 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더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과 더 강하게 투쟁하지 못해서 졌다라는 생각을 할 뭐 친윤 주류 의원들이 저는 여전히 기세등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 상황에 제가 최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이재명 정부가 초기 출범하고 하는 네. 일이 많아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네. 들어보면 뭔가 이렇다 할 쇄신의 움직임이나 방향이 딱 명확하게 잡히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내부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라는 거고 이 송영 변호사님처럼 이제 우리 진짜 매 맞아야 된다, 눈물 뚝뚝 흘려야 된다 하는 사람과 아니다 그래도 우리 41%나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 내부자들 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비판을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못 얻은 거다라는 식의 남 탓하는 공방이 저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봐서 네. 저도 보수 정당이 좀 더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런 남 탓하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요. 일단 김문수 후보의 득표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네. 41.15%인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보면은 그 투표 이유를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투표자들은 실은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찍었다는 사람이 40.6%였어요. 그럼 뭐 그럼 20 계산을 네, 해보니까 41.15% 중에 16.7%는 예. 상대 후보의 낙선, 즉 이재명 후보가 예. 그냥 실어서 김문수 후보 찍은 거예요. 본인의 순수한 지지율은 한 24.45%밖에 안 된다. 아. 2017년 홍준표 후보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이 대선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대선 당일이 총선이었다면 네. 라고 해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 18석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 계산해 봤더니 총선 결과가 99석이더라. 아유, 백석 개헌 저지선이 안 되더라라는 와.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고 여기에 지역구별로 보면 더 의미심장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 가장 열심히 가신 분 중에 하나이고 네. 또 이 정광훈 목사와 같은 네. 무대에 서기도 했던 윤상현 의원. 인천. 본인의 지역구가 당선됐던 곳인데 뒤집어졌어요 이번에. 아. 그리고 또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 이분은 한덕수 예. 전 총리를 옹립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정치권에는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도 자신의 지역구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면 아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번 주 목요일에 그 국민의힘의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에서도 특정 지역의 원내 의원들 위주로 그동안의 당 의사결정이 되면서 당이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고 그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라라고 네. 요구한 상황이에요. 위기감이네요. 이런 쇄신의 목소리 점점 커질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소장님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권성동 그저께죠.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원내대표 사퇴 선언을 했어요. 네, 사퇴하겠다. 재밌는 거는 사퇴가 아니라 사퇴 선언이라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또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퇴 선언만 하고 사퇴는 안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는 즉각 사퇴를 요구한 거죠. 그렇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 선언만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일각의 시각에서는 왜 이 사람은 사퇴 선언만 하고 이쪽은 사퇴를 요구했냐 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다시 본인은 여전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부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서는 야 원내대표는 원래 직무대행이라는 게 없는 거다. 그럼 무슨 규정에 비대위원장은 직무대행이 규정돼 있거나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네. 원래 그리고 사퇴하면 뭐 원내 수석대표가 하든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그 이제 시청자들을 위한 일종의 관전법인 건데 네. 국민의힘의 노선을 지금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대위론이 있고 비대위. 전당대회론이 있는 거예요. 네. 비대위론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비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다음 비대위. 또 한 1년 정도 더 하자. 여기 핵심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일종의 윤석열 사랑파의 노선이 제가 보기엔 지금 비대위 노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성하기 싫은 사람들. 예. 계엄도 옹호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뭐 이렇게 저기 뭐 안가가 됐건 저기 여러 거 그 사과 이제 방문하던 사람들, 그 관저에 방문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뭐 한 그때 뭐 몇십 명 있었잖아요. 네. 이분들은 본인들이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대선을 패배한 거거든요. 네.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이나 여론으로부터 심판받는 게 당대표 선거인 건데 네. 그러기 싫은 거거든요. 심판이 대충 두렵다. 일종의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꽁짝꽁짝 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무슨 이러저런 명분 갖다 붙여서 뭐라 2기 비대위, 3기 비대위 예.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게 원내 친윤들의 의도다. 그래서 네. 약간 정말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신 멀쩡한 사람 생각하기에는 평가받을 걸 평가받는 거, 예. 당원들로부터 평가받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정도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예. 그래서 탄핵 찬성파가 이기든 반대파가 이기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예. 평가받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평가 자체를 기피하는 노선이 비대위 노선이고 또 하나의 노선은 전당대회 노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대선 평가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평가까지 연동돼 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지금 친윤 걔는 친윤 세력은 그럼 새 대표를 뽑으면 이번에는 친윤이 이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계속 비대위를 연장하자, 뭐 새로운 또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그 속내까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거듭나는 일을 네. 누가 가장 수장으로서 앞장서서 하는 것이 맞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해놓고 네.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임명진 비대위 체제를 가져갔었죠. 그렇죠. 임명진 목사님은 이제 과거에 민주화운동도 열심히 네, 하셨고 사실은 보수 인사지만 명망이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셔왔는데 그런 명망가를 예를 들어서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으로 그 선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일종의 임시직에 불과한 분이 수장으로 사과를 하면 그게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당원의 집단 지정을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네. 그 당원의 뜻을 모은 당대표가 앞장서서 당의 사과와 반성과 환골탈태를 견인해야 국민들께는 저 당이 진짜로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대선 관련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내부 소식까지 좀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또 새 정부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CBS 주말 뉴스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라고 해도 좀 그렇네요. 네, 이번 대선이죠. 사실상 네, 대선 관련된 이야기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야기, 또 이재명 당시 후보와 또 김문수 당시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도 출마했고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그 후에 언론에 등장한 얼굴 표정들을 보면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나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목표를 이제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제 3당 운동을 한 12년 정도 했던 사람인데요. 네. 그 2002년 대선에서 권영규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민주노동당 후보였었거든요. 네. 권영규 후보 뭐 행복하십니까? 네. 뭐 등등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걸 이제 국민적인 사랑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3당 문제를 이제 오랫동안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이제 약간 그 감회가 새롭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은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 쪽이나 그런 개혁신당 쪽에서는 한 10 내지 15% 정도를 좀 기대했던 거여가지고 안 나와서 이제 좀 실망스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87년부터 지금까지 양당제 후보를 제외하고 약간 제3 후보에 국한시키면 네. 5%를 넘은 사람이 다 합쳐서 9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보통 이제 5 내지 10%를 받은 사람을 한 예. 덩어리로 하고 예. 10% 이상 받은 사람을 한 덩어리로 어허. 하면 짧게 그냥 쭉 얘기하면 네. 김종필 8.1%, 박찬종 6.4%, 문국현 5.8%, 유승민 6.8%, 심상정 6.2%가 5 내지 10%였던 딱 5명이고 예.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6번째 후보가 되는 거죠. 어허. 그리고 10% 이상은 누구냐? 정주영 16%, 이인재 19.2%, 이회창 15.1%, 안철수 21.4%. 여기에 다 이제 제3 후보들이에요. 예. 양당지 후보를 제외하고. 그래서 실은 물론 이제 그때마다 선거 구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이준석 후보가 받은 거는 김종필, 박찬종, 문국현, 유승민, 심상정 정도의 득표를 받은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깜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예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아예 지지를 안 해버려요. 허경영 씨가 2%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유명도는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뭐 또 많이 나온다고 그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8.3%를 받은 거는 요 방금 했던 김종필, 박찬종, 문국현, 유승민, 심상정 반열에 최소한 올라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뭐 노회찬, 심상정 의원 그런 분들이랑 같이 활동도 했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준석 그 의원은 그 정도로 올라간 걸로 봐야 된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세 번째 토론에서 있던 여러 가지 좀 젓가락 발언 소위 네. 그거는 아마 국민들한테 많은 좀 화를 저도 뭐 매우 그거는 이제 안 좋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네. 그런 걸 좀 논외로 하고 네. 이 성적표만 보면 앞으로 한국 정치에 특히 이제 보수 정치, 보수 정치 재편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출구조사 기준으로 20대 남성에서 36%, 30대 남성에서 27%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되게 이제 나름 저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결집력을.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정치 재편에 최소한 일정 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 게 네. 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9분의 대선 후보 중에 투표용지에 다시 이름을 올린 분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인재, 심상정. 그리고 이인재 후보는 다시 출마했을 때는 1%도 못 얻어서 소수점대 득표에 그쳤고요. 심상정 후보는 그다음 2022년에 다시 출마했을 때 2%대 득표를 하고 2024년에는 국회의원마저 낙선을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지금이 본인의 정치적 천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대선에서 그 여성 신체 발언으로 인해서 예. 대다수의 여성 유권자들에게 압도적 비호감을 형성했거든요. 사실 세상의 절반과 등지고 집권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게 네. 일단은 이준석 후보의 표와 김문수 후보의 표를 더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표보다는 산술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보수 유권자들의 원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예요. 어허.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선거 비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닥치거든요. 지금 뭐 개혁신당에서는 본인들의 재정 범위 내에서 썼다고 주장하지만은 네, 빚진 거 없다. 앞으로 이제 대선 그 선거 비용 회계복을 해보면은 네. 맞는지 아닌지 드러날 거예요. 근데 정의당이 2022년 대선이 끝나고 예. 그해 8월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냐면은 예. 정의당의 당 부채가 32억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 개혁신당은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개혁신당의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의 간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인물난을 겪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는 현재 사중고에 빠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대선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이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사실 고정이 되어 있죠. 2030 남성들 이번 득표를 분석을 해봐도 이제 압도적으로 그 특정 계층에 몰려 있고 특정 성별에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을 만들고 대선 후보로까지 오는 데는 큰 동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정 예, 지지층이 예, 있다는 예.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뭐 갈라치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은 혐오 발언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혐오와 갈라치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온 후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나 득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또 졌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그랬기 때문에 그런 노선과 그런 전략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준석 후보가 저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여성 신체 관련 발언에 대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허.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측하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준석 후보의 하나하나의 다 한계라고 생각해요. 음. 그런 발언을 해놓고도 순화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뒤에도 뭐라고 했냐면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한다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족이 붙는다라는 것은 후회는 하고 뭔가 사과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만한 해석을?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한계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관련해가지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뭐 16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역시도 저는 이준석의 정치가 사실은 저는 폐기의 기로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 정치에 새로운 뭐 씨앗을 뿌렸다라고 세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분도 계시지만 네. 저는 그 해석에 완벽하게 반대한다. 이번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의 어떤 바닥이 저는 드러났다라고 어허. 생각하고 네. 이 상한선이 저는 예. 더는 어허. 생기기가 어렵다라고 예, 예. 봅니다. 지금 양당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지적을 했고 또 박한 평가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또 최 소장님께서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분 말씀에 저는 이제 적극 동의하는데요. 동의해요? 세 가지 얘기가 저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3차는 정말 바바리맨 같은 행위였다 생각을 해요. 그 예. 행위는. 예. 근데 바바리맨 같은 행위를 하고 내가 여성 혐오를 한 게 뭐냐? 어허.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그래서 두 분의 견해랑 전 다른 게 없는데 예. 제가 오히려 놀라운 거는 네네. 앞에서 딱 말한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말한 거에서 실제로 이제 이분의 문제는 반성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을 느낄 상처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얼만큼 불쾌하고 모욕적일지를 저는 여전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그 약간 게임으로서의 정치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 공학도 있고 뭐 표계산도 있고. 근데 가장 어떻게 밑바닥 정치의 근원이라 그럴까요? 정치 네. 가장 중요한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게 이제 강자냐 약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뭐 부자냐 빈자냐를 떠나서 뭔가 사람에 대한 연민, 아픔, 공감, 실은 거기서부터 어떤 인간적인 게 나온 네. 거고 정치도 결국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전자게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희노애락과 연동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그동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게임하듯이 정치했던 이준석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그런 거에 관한 어떤 그런 캐릭터가 여실히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거나 말거나 야 더하기 빼기 했더니 나한테는 플러스 됐어. 그래서 니네 여성들 전체가 모욕감을 느끼든 불쾌감을 느끼든 내가 표계산에 도움이 돼서 내가 문제 제기할 문제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자유야. 바바리맨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바바리맨이 우리가 비난하는 거는 네. 그게 야 내가 무슨 여성 혐오가 그중에 뭐가 있냐. 그게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는 거거든. 불쾌감.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곰곰이 또는 이준석 후보를 아끼는 사람들이 네. 그 개혁신당에 있는 뭐 천하람 의원도 쉴드만 칠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라면 야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집단적으로 같이 그 계시는 분들이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도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되게 소중한 자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좀 뭐를 반성해야 되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좀 옹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아주 회초리를 좀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잘 새겨 들어서 또 주요한 또 정치적인 역량을 좀 발휘하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요. 사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새 정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고 또 인수위 기간을 또 거치면서 뭐가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또 새 정부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질책을 할 테고 또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또 출연해 주신 분들께서 또 잘 또 짚어주실 거니까 오늘은 짧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네. 인선 네. 네 지금까지 인선 또 앞으로 인선 또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짧게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저는 총평부터 말씀을 총평, 드려야 될 것 총평. 같은데 예, 뭐 예.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출범한 정부라서 다들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음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짧은 기간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약간 경력직 대통령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경력직 대통령. 그러니까 뭔가 해본 사람 예. 같다. 해본 그러니까 사람 같다. 아무래도 이제 행정가로서의 경력이 꽤 있으시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시장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원도 중간에 하셨지만 네. 당 대표도 하셨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이제 음. 수장이 되는 것이고, 네. 행정 조직에 다시 들어가서 이 컨트롤 타워의 최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첫날에 취임 첫날 네. 일정으로 비상경제 점검 그 회의를 열었던 거, 그리고 최초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 TF 구성하는 것을 지시를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구상이 있어야 사실 첫날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사에 대해서는 뭐 특히 정무직,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무총리라던가 비서실장이라던가 정말 후보의 뜻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손발 맞춰서 일해야 되는 곳에 본인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해봤던 사람들, 그리고 평가가 두루 좋은 분들을 저는 인선을 했다. 그래서 기동력 있는 인사, 그리고 의원 출신을 꽤 이제 좀 기용을 많이 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정치를 좀 중심에 놓고 움직이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정책 파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앞 코너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약간 교수나 아니면 이제 관료 출신의 인사들을 좀 썼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뭐 신산업에 대한 혁신과 성장에 대한 의지, 그리고 어떤 재정에 있어서의 확대 재정의 키를 잡고 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뭐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다던가 아니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제 인선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볼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잘못 생각해요. 끼워졌다.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인데요. 총리 예. 인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대통령도 전과 사범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전과 사범이에요. 게다가 그 전과 4개 중에 2개가 불법정 기자금 아닙니까? 한 번은 2억 원, 또 한 번은 7억 2천만 원.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인선이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로 김민석 후보자가 그 불법정 기자금 추징금 완납하는데 무려 1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거 완납 안 한 상태에서 2020년에 민주당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 한참 하다가 그 임기 다 끝날 무렵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를 하니까 그때 적격 판정 받고 나서야 그달 말에 부랴부랴 완납을 했어요. 이런 준법 의식이 미약한데, 그러면은 이런 분이 총리가 됐을 때 우리 일선 공무원들 5만 원짜리 한 장 받았다고 파면시킬 수 있어요? 공직사회가 영이 안 설 겁니다. 세 번째로 예. 김민석 후보자도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장본인이죠. 이런 반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여전히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데 예. 총리도 이런 이력이 있다. 상당히 우려가 클 겁니다. 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안 간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병역 면제고 총리도 병역 면제면은 유사시에 국군 통수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재고되어야 될 인선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최 소장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그 김문수 후보한테 정가 사범인가 5범인가를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뭐 14범이다 이런 얘기 등등 있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의 이 뭐 좋든 싫든 간에 한국 현대사에 이러한 특성이 있고 제도적인 특성이 있어서 약간 뭐랄까 정가자가 실은 의외로 정치인 중에 되게 많아요. 뭐 민주화 운동이 됐건 뭐 집시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리고 저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를 뭐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기도 하지만 그 한편으로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의 특성상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님도 옛날에 이제 약간 사회주의에 가까운 노동운동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네.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은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상당히 많다. 어허. 저도 이제 마르크스 책 같은 것도 많이 봤던 사람인데, 예. 근데 반면 제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도 예.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장 민주당에서 친미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왔었고, 예. 뉴저지 러트 거르대 뭐 뉴욕대에서도 있었고 뉴욕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또 오랫동안 생활하셨거든요. 몰랐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네. 경력이 딱 정도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국제 감각,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떤 관점,
약간 이제 중도에서 좀 그 보수적인 그런 거를 민주당 스펙트럼 중에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김정은이랑 브로맨스 관계거든요. 시진핑도 엄청 좋아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과거의 경력 사소한 거 가지고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하.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0초만 얘기할게요. 예. 지금 더 짧게 해주셔도 시진핑하고 원만한 관계에서 저렇게 관세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죄 확정된 것만 합계 10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 받은 분을 이렇게 두둔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공직사회의 질서가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테니까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